해당 글의 논리적 구조를 가장 잘 나타낸 그런 선지를 고르는 문제인데, 일단은 각각의 이제 기역부터 비읍까지의 문장들을 읽고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문장과 문장의 연결에 있어서는 이 접속어나 지시어 같은 담화 표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중점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풍속화는 인간의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야 하므로 무엇보다 먼저 사실성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풍속화라는 것에 대한 어떤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해당 글에 대한 이 문단에서의 해당 글에 대한 제재는 일단 풍속화가 될 것 같고요.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중 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긍정으로 해석이 되죠. 따라서 기억의 핵심 내용으로는 풍속화는 사실성이 기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의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야 함으로는 어떠한 뭐 이유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먼저라는 어휘에 있습니다. 이 먼저라는 어휘가 사용될 경우에는요, 그 뒷내용에 이제 첨가 또는 부연 설명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이 부연 설명은 이제 병렬적 배치를 이제 한다는 거고, 다시 말하면은 나열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이라는 이제 연결어가 나왔죠. 접속어가 나왔죠. 얘는 첨가를 뜻하는 접속어이기 때문에 뒷부분에서는 이제 풍속화에 대한 성질을 하나 더 덧붙여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간 생활의 여러 단면들을 사실적으로 다뤄가면 여기는 또 이제 이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고, 자연이 많든 적든 기록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기록적 성격에 대해서 별표를 쳐야겠죠? 그럼 니은 같은 경우에 중심 내용이 풍속화는 기록적 성격이 기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는 이제 인과관계를 나타내주고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의 내용을 정리해서 디귿에 표현한다면 기역, 기역 플러스 니은 얘가 디귿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될 겁니다. 이 사실성과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기록성, 사실성과 기록성은 각각 기역과 니은에 언급이 됐던 그런 항목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요건이면 생략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하다는 소리겠죠, 그냥. 따라서 위 같은 구조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5번은 제거를 하고 봐야 됩니다. 답은 1번부터 4번, 4번도 없애야겠네요. 1번부터 3번 중에서 하나가 나올 거예요.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는 이제 이 지시어가 사용이 됐으니까 사실성과 기록성을 말하는 거겠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결여되어도 진실된 풍속화라고 보기 어렵다. 유기적으로 봐서 왜 그렇게 되냐면은 1차적인 요건이며 생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 사실성과 기록성이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없어도 진실된 풍속화라고 보기 어렵겠죠. 따라서 디귿과 리을은 같은 스탠스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곧 풍속화는 결국에 사실성과 기록성을 모두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디귿과 리을이 같은 이런 구조를 이룬 선지가 정답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정답은 1번과 3번 중에서 나올 것입니다. 또 한이 또 나왔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첨가를 해줄 건데 이번에는 풍속화의 1차적인 요건을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대한 풍속화의 요건이나 특징 같은 것들을 또 나열을 해주겠죠. 풍속을 추상적으로 표현한다거나 현대 화가가 현대의 풍속을 외면하고 조선시대 풍속을 상상해서 그린다면 여기까지 말한 내용을 봤을 때는 추상적으로 표현한다. 이거는 이제 사실성이 좀 결여된 것 같고 현대 풍속을 외면하고 조선시대 풍속을 상상해서 그리면 이런 거는 이제 뭐 기록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러하니까 이러한 앞선 이런 예시들 같은 것들, 그림들도 풍속화로서의 생명력을 지닐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은 이 1차적인 요건과 관련된 것들이 또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요 미음 문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 동시에 얘네들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나왔으니까 앞선 내용을 또 정리를 해줄 거예요. 풍속화는 사실성, 기록성과 함께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은 앞서 언급된 것이고 함께라는 것 뒤에 새로운 풍속화의 성질, 필수 요건이 표시가 될 것입니다. 시대성이라고 언급이 됐어요. 따라서 비읍, 얘 같은 경우에는 풍속화는 시대성도 기반이 되어야 한다. 얘네들이 전제가 된 채로 그런 구조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가 일단은 결론을 정리해주는 접속어잖아요. 따라서 미음과 비읍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글의 구조상은 이런 느낌을 띄어야 되겠죠. 디귿과 리얼은 같은 내용으로서 사실성과 기록성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결국에는 이제 비읍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시대성도 추가가 될 건데 미음의 내용에서 그 시대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를 해줬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논증의 짜임새를 옳게 분석한 선지를 고르는 문제고요. 문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언어가 문화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놓여 있지 않아서 한 언어가 다른 언어로부터 여러 가지 어휘를 차용하는 일은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니다. 왜 나쁜 일만은 아니냐면 문화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놓여 있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도 물고 갈 수 있겠죠. 국어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여러 가지 표현을 외래어를 활용하여 이뤄낼 수 있고 또 이제 또 나열이 되는 거죠. 외래어의 유입으로 국어의 어휘는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 그러면 니은에서 설명한 이 두 가지의 사례가 앞서 언급한 꼭 나쁜 일만은 아닌 이유를 좀 대변해주는 근거의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그런데라는 역접이 나왔습니다. 역접의 접속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그런데를 기준으로 앞부분에서는 지금 이 언어의 차용, 외래어의 차용, 외래어를 통한 우리나라의 언어의 차용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전개하고 있었다면 그런 데를 기준으로 뒤쪽에서는 오히려 외래어의 사용이 뭐 문화적으로나 어떠한 작용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것 같죠. 1억의 외래어는 모어인 국어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어인 일본어만을 쓰도록 강요당한 결과로 익히게 된 어휘들이다. 그런 데가 사용된 이유를 여기서 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이제 1억의 외래어는 뭐 어떠한 배경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데가 조금 어색하게 사용된 걸 수도 있는데 강요당한이라는 굉장히 스탠스가 센 이런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역접이 나오는 그런 논리를 좀 충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 1억의 외래어는 뭔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보이죠. 우리가 같은 외래어라고 하더라도 하루바삐 1억의 외래어를 될 수 있는 대로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강요당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물고 갈 수가 있고 1억의 어휘는 외래어로서가 아니라 외국어로서 너무나도 강하게 우리의 언어 생활에 영향을 끼쳤었다라고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요당한 것과 의미가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을 우리가 1억의 외래어를 자제해야 되는 그런 근거들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이 선지들을 보면 기역과 니은은 디귿의 근거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역과 니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외래어를 통한 어떤 언어의 차용 이런 현상들이 나쁘지만은 않고 좋은 면도 존재한다라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 디귿을 기준으로는 그 내용이 이제 반전이 되기 때문에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기억은 리을의 일반적 진술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문단은 디귿을 기준으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디귿을 기준으로 앞에 존재하는 기억의 내용과 디귿을 기준으로 뒤에 존재하는 리을의 내용이 일반적인 진술이라는 이런 개념을 통해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1번과 2번은 이 문단의 형식상으로도 봤을 때도 어색하고요. 그런데라는 이
역접의 접속사 때문에. 내용적 측면에서도 봤을 때 논리가 있지 않은 선지들입니다. 니은은 디귿의 근거이다. 니은은 디귿의 근거.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1번을 그대로 물어본 것 같죠? 1번에서 일부를 그냥 바로 물어서 그대로 물어본 것 같죠? 디귿은 기억의 예증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예증이라고 하면 이제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네를 증명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외래어 차용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외래어 차용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어, 실질적인 사례로서도 작용하지 않고요. 증명이 되지도 않아요. 예증이 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디귿과 미음은 리을의 근거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언급했던 것이 그대로 나왔죠. 리을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1억의 외래어를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었고 디귿은 왜 그러냐면 강요당한 상태에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었고 미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일상 문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디귿과 미음은 리을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단이 한 5문단 정도로 일단 나눠져 있고요. 문단 번호를 달아야겠죠, 그러면? 그리고 문제를 보면 내용 전개 방식과 일치불일치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은 글을 분석하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음악에서 기악은 르네상스 말기에 탄생하였지만 바로크 시대에 이르면 악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장르를 형성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기악이 비약적인 발전을 일단 이루게 됐대요. 하지만이라고 이제 역접의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긍정적인 배경과 달리 기악이 겪게 되는 그 부정적인 배경을 하나 제시를 하게 될 겁니다. 가사가 있는 성악에 그럼 여기는 성악이라는 어떤 대상을 또 소개를 했고 그 전에는 기악이라는 대상을 소개를 했어요. 일단 두 가지의 대상이 나왔기 때문에 공차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긴 합니다. 성악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기악은 내용 없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았다. 내용 없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의미적으로 이제 치환을 하게 되면 이제 가사가 없다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악과 성악이라는 두 가지의 대상을 설명을 했고요. 성악의 특징이 가사가 있는 성악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기악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으로 가사가 없다는 내용을 지금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비난이라고 하면 이제 가사가 없는 기악에 대한 비난이겠죠. 가사가 없다는 그런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기악은 일정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문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제 첫 문단의 끝 문장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내용 전개 방식에 굉장히 힌트를 많이 줍니다. 이 글의 기본 구조라고 하면 대부분의 이제 평가원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문단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뭐 가와 나로 이제 구성된 융합형 지문 같은 경우에는 4, 4문단으로 구성이 되긴 하는데 이 이미지가 딱 떠오르면 됩니다. 첫 문단의 첫 문장은 화제를 제시해줘요. 그래서 윗글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악이라는 화제를 또 제시를 해줬죠. 기악의 어떤 발전 배경과 함께 화제를 제시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첫 문장의 끝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을 암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는 문제 상황을 암시를 했으니까 뒤에 이어질 내용은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유문의 법칙에 의하면 그렇게 무조건 구성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3문단의 중간에 걸쳐 있는 접속어 같은 경우에는 이 문단과 문단 또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끝 문단에 있는 접속어 같은 경우에는 끝 문단과 글 전체를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 과제를 안게 되었다는 문제 상황을 제시를 했으니까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유문의 법칙에 의하면. 그럼 내용 전개 방식 문제를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는데, 문제 상황을 소개하고 여기서 끊어서 보면 문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사가 없다는 비난이 들려오는 상황을 갖다가 이제 문제 상황으로 소개를 한 거겠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앞으로 이제 2, 3, 4, 5 문단에서 계속 언급이 될 건데, 이거는 글을 천천히 보면서 아닐 수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하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들은 이러한 과제라고 한다면 가사가 없는 비난을 면하기 위한 그런 어떠한 일련의 과제 같은 것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정서론과 음역론에서 찾으려 했다. 그러면 이거는 과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정서론과 음역론이라는 소리니까 이에 대한 해결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 거에 해당이 되긴 하겠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정서론과 음역론이라는 두 가지의 대상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서론과 음역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전개를 할 건데,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드러나니까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설명을 하겠죠. 이 두 이론은 이제 지시어가 사용이 됐으니까 정서론과 음역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겠죠. 본래 성악 음악을 배경으로 태동하였으나 성악 음악을 배경으로 계속 시작되었으나 점차 기악 음악에도 적용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서론과 음역론에 대한 공통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정서론이라고 지금 딱 나왔어요. 주어가 정서론이라고 나왔어요. 이러면 문단 구성의 통일성에 의해서 이 문단에서는 정서론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한 문단에 이제 말할 수 있는 중심 소재를 딱 하라기 때문에 정서론과 음역론에 대해서 이제 배경 지식으로 이제 소개를 해주긴 했지만, 이 문단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개념 같은 경우에는 정서론에 해당이 될 겁니다. 정서론에서는 웅변가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듯 음악가도 청자들의 정서를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그럼 정서론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음악가는 청중들의 정서를 움직여야 된다. 다시 줄이면 청자들의 정서를 움직이는 것이 정서론의 본질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자들의 정서를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한 곡의 하나의 정서만이 지배적이어야 한다. 한 곡의 하나의 정서만이 위치해야 청자들의 정서를 움직일 수 있다. 그것은, 한 곡의 하나의 정서만이 지배적이어야 하는 것은 연설에서 한 가지 논지가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설득력이 있는 것과 같은 이유. 이거는 다른 분야의 사례를 가져와서 둘의 약간 이런 상응, 대응 이런 것들을 그냥 배치를 해놓은 건데, 딱히 그렇게 관련이 있진 않고요, 글과. 그래서 이 문단에서 오히려 뽑아야 될 거는, 정서론의 핵심은 한 가지 정서를 통해서 이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정서를 움직이는 것이다. 한편이라는 이제 접속어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전환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음역론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이 문단에서는 이제 정서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음역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단 구성의 통일성에 의해서 3문단에서는 음역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정서론으로 넘어가거나 새로운 이론이 나온다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가사의 의미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음역을 표현 수단으로 삼는 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역론의 본질이자 약간 개념 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왔죠. 가사의 의미에 따라 적합한 음역을 찾는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가사의 의미에 따라입니다. 이 문단에서 설명하지 못한 게 있다면 지금 정서론의 한 가지 특징을 설명하지 않고 갔어요. 한 가지 정서만이 지배적이어야 해서 그 한 가지 정서로 청자들의 정서를 움직이는 것이 정서론인데, 그럼 여기서 결여된 것이 가사의 존재가 지금 결여가 됐죠. 가사가 없는 그 비난에 대해서 면하기 위해서 거론이 된 게 지금 정서론인데, 정서론은 또 가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음역론에서는 가사의 의미에 따라 음역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가사가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 둘 사이에 또 차이점이 형성이 됐죠? 이런 식의 중점으로 지금 설명을 이어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는. 르네상스 후기 뭐 마드리갈이나 바로크 초기 오페라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그 예를 찾을 수 있다는 거는 여기서 말한 의미에 따라 음역을 고르는 그 예시를 설명해 줄 거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표현이 이해가 잘 안 가면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조금 이제 힘을 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크 초반의 음악 이론가인 부어 마이스터는 마치 웅병에서 말의 고전화, 완급, 장단 등이 호소력을 이끌어내듯 음악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고전화, 완급, 장단에 뭐 상응하는 그런 요소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사의 뜻에 맞춰 가락이 올라가거나 고전화, 한동안 쉬거나 완급이나 음들이 딱딱 끊어지게 연주하는 장단의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단에서 굳이 봐야 될 거는 음역론의 이제 특징이죠. 음역론은 가사가 있고 그 가사의 의미에 따라서 음역이 정해진다.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후반의 음악 이론가 마태존 역시 수사학 이론이라는 것을 끌어들여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언어에 대해 설명하였대요. 언어와 뭐 수사학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라는 요런 어떤 꾸며지는 말을 통해서 얘네가 객관성을 겸비하고 있구나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또한이라는 이제 첨가의 접속어가 나왔으니까 뭐 마태존이 설명했던 어떠한 주장 같은 것들에 대한 첨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음언어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도 있고요. 기존에 또한 기존의 정서로는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 이거 마태존이 뭔가 이 음악 분야에서 이뤄낸 그런 업적들에 대해서 지금 첨가를 하고 있구나. 그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정서론을 음악 구조에까지 확장하며 당시의 음조를 특정 정서와 연결하였다. 음조를 특정 정서와 연결하였다. 마태존에 따르면 다장조는 기쁨을, 라단조는 경건하고 웅장함을 유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문단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마태존이 어떤 음악 분야에 있어서 언어에 대해서 설명한 것과 그다음에 정서론을 음악 구조에 확장한 이런 업적들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죠. 그다음에 여기서 언어와 기존의 정서론을 음악 구조에까지 확장한 거는 동어 치원으로 또 어디로 볼 수 있냐면 이 다장조, 그다음에 라단조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언어잖아요. 다장조 이거는 음악에서 사용되는 언어니까 언어잖아요. 이거는 이제 동어 치원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기쁨 또는 경건하고 웅장함 이런 것들은 이제 정서론 그러니까 한 가지의 정서가 음악에 영향을 끼치는 거 그거에 대한 동어 치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이제 역접의 접속사가 또 나왔습니다. 끝문단에서의 이제 역접의 접속사는 글 전체와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그러나는 아마 마태존의 업적을 또 다시 뭔가를 언급해주고 싶어하는 것 같죠. 그러나 마태존의 진정한 업적은 음악을 구성적 측면에서 노래한 데 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스탠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마태존은 성악곡인 아리아를 논의하면서 그것이 마치 기악곡인 양 가사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주제가락과 착상은 뭐 치밀한 전개 방식 등에 집중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악곡인 그러니까 가사가 있는 그런 음악인 아리아를 갖다가 기악곡인 것처럼 가사를 언급하지 않고 전개 방식에 집중을 해서 논의하였다는 거예요. 가사가 없는 형태로 만들었다 이거죠. 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 방식에 집중을 하는 그런 방식, 논의 방식은 리듬, 뭐 화성과 같은 형식적 요소가 중시되는 순수 기악 음악의 도래가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앞에 했던 말을 조금 더 이제 확장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존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대 상황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다. 실제로 그럼 진짜 사례를 좀 지금 들어주고 예증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이 아니라 음들의 순수한 결합 그 자체로 정신 세계를 보여주는 것을 주장하에 이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문안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는 마태존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악곡마저도
기약처럼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에 음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정서로 변질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3-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일단은 4번이 답인데 마테조는 아리아를 분석하면서 가사의 의미와 악곡의 전개 방식들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가사의 의미가 없어야 되죠? 요것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1번부터 5번까지 보자면 바로크 시대의 기악은 악기가 발달하고 다양한 장르가 형성되면서 발전하였다. 이거 1번 단에 그대로 제시가 돼 있어요. 정서론과 음영론은 성악을 배경으로 초연하였으나 여기까지 맞죠? 점차 기악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여기까지도 맞습니다. 이거는 정서론과 음영론의 공통점이었어요. 이 문단에서 아마 제시가 됐겠죠. 부어 마이스터는 언어와 음악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음영론의 실질적인 음영론을 설명하는 그 예시 파트에서 요 부어 마이스터라는 사람이 언급이 됐었죠. 따라서 3번도 맞는 거고 한슬리크는 음들의 결합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형식적 원리를 강조하였습니다. 5문단에 제시돼 있었죠. 그래서 이런 예술이나 철학 같은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인물의 이름에 대해서 너무 이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이 인물이 어떤 주장을 했고 이 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으며 이 인물의 최종적인 이런 관점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3-1번에서 설명하지 않은 게 있다면 이 4번과 3번 중에서 어떤 것이 답이 될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사실 3번이 너무 확실한 답이어서 4번이 될 수 없는 건 맞는데 어떤 이론이 다양하게 분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음영론과 정서론 이런 것들이 나뉘고 나중에 뭐 수사 이런 것들도 뭐 포함이 되고 이러면서 이론이 분화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이 분화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분화는 어떤 동일한 개념으로부터 다양한 또 논리들이 이렇게 파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성악으로 시작해서 점차 기역으로 확대가 됐다라는 것을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은 이거는 그냥 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음영론과 정서론의 공통점일 뿐이지 음영론은 가사가 있었고 정서론은 가사가 없었잖아요. 이런 것들부터 이제 본질적인 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분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단어하고 동어 치환을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서로의 의사를 원활하게 교환하고 정확하게 소통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언어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언어가 뭔가 제재 비슷한 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첫째 조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어떠한 수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언어는 각각의 문화가 포함하고 있는 의사소통의 규약에 따라 말해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 이 문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마 의사소통이겠죠? 그 의사소통에 대한 조건이 언어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의사소통 같은 경우 서로의 의사를 원활하게 교환하고 정확하게 소통하기 요거에 대한 동어 치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어야 하고요. 둘 사이에 오고 가는 메신저가 있어야 하고요. 그거 하려면 이제 언어가 있어야 되니까 조건이 되는 거죠. 발신자가 문화적 규약에 따라 메시지를 만들어서 언어로 발화하면 언어가 나왔네요. 이제 언어가 기반이 되어야지 이런 과정들이 다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도 되는 거죠. 수신자는 그걸 알아듣고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앞선 내용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수신자와 발신자가 그 역할을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문단의 뭐 중심 내용 같은 경우로 중심 내용이라고 한다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과 그 과정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2번 문제도 이제 중요한 단어나 뭐 동어 치환 이런 거 찾으면 되는데 여기는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따라서 풀어보면 되겠죠. 역사가는 믿을 만한 지도를 손에 들고 과거라는 큰 도시를 찾아드는 여행가와 같다.
추상적으로 이제 첫 문장을 이렇게 지어 줬는데 뒤에 구체적 진술이 나올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완결성에 의하면은 추상적 표현이 제시가 되면 구체적 표현도 이제 제시가 되긴 해야겠죠? 그렇다면 역사가의 지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 이제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 끝났습니다. 역사가의 지도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는 설명을 할 건데 1, 2문장에서 반복되는 말을 찾아 이어줄로 쓰래요. 그럼 역사가의 지도 요게 되겠죠. 역사가의 지도. 그게 뭐냐면 역사가의 지도는 많은 사실 속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려낼 수 있게 하는 문제의식이다. 수식을 하는 말과 수식을 받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의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역사가의 지도는 곧 문제의식이다. 또한이라는 이제 첨가의 접속어가 나왔으니까 역사가의 지도에 대한 부연 설명이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가의 지도는 어느 시대를 역사적 전후관계에 따라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수식하는 말과 수식을 받는 말, 그죠? 하나의 관점이다. 그러면 역사가의 지도는 문제의식이자 하나의 관점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1, 2문장에서 반복된 중심 내용, 역사가의 지도죠. 역사가의 지도는 3, 4문장에서 새로운 핵심으로 표현하고 있다. 왜냐면 새로운 핵심으로 표현하는 게 왜냐면 그것은 뭐뭐다. 역사가의 지도는 뭐뭐다. 역사가의 지도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이 같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핵심어로 이제 바뀌었다는 표현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문장에서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4번 문장에서는 하나의 관점 또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역사가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점, 지시어 사용됐으니까 그대로 물고 와서 해석해줘야 되겠죠. 확실하게 세워서 사회와 인간 생활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다. 결국 그러니까 앞선 내용들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는 거죠. 역사가의 문제의식은 궁극적으로 역사가의 사관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가의 문제의식은 역사가 가진 그 역사적 관점과 관련이 있다. 그럼 뭐 5, 6문자를 중심으로 이 단락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 역사가는 문제의식과 관점을 통해서 사회 상황을 이해한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